오늘도 보고 싶다. 너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내 아내의 이름과 그 남자의 번호가 나란히 찍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가정이 단 몇 줄의 문자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51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다. 양재교육센터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나는 환영의 미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마주한 건 기쁨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는 아내의 차가운 문자였다. 집에 들어섰을 때는 더욱 낯설었다.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변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수입 와인이 놓여 있었다. 소파에 낯선 쿠션, 벽에 장식 액자, 그리고 공기 속에 스며든 익숙하지 않은 향기. 모든 게 내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를 말해주고 있었다. 샤워실에는 내가 쓰던 흔적 대신 남성 전용 스킨케어가 줄지어 있었고 옷장에는 아내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평소 손도 대지 않던 술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나는 불안을 애써 눌렀다. 혼자 지내다 보니 달라진 거겠지. 하지만 그 모든 합리화는 곧 무너졌다. 청구서에 찍힌 낯선 번호, 몇십 시간씩 이어진 통화 기록, 아내의 휴대폰 속에 남겨진 불륜남과의 메시지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내 아내는 이미 선을 넘었고 상대는 유부남이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 남자의 아내, 이진경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강변 레지던스 로비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입맞춤을 나누는 그 장면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은 끝났고 그 대가를 반드시 법정에서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뒤에 숨은 추악한 민낯, 그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선의 기록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51살이다. 양재교육센터에서 2년간의 파견 근무를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결혼 15년 동안 이렇게 길게 떨어져 지낸 건 처음이었다. 아내 서연과 나는 부족한 대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믿어왔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부라 자부했었다. 파견 첫 해에는 아침마다 영상 통화를 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하루가 어땠는지 나누는 것이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는 뜸해졌고 주말에 안부를 묻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나는 그걸 단순히 바쁜 탓이라 여겼고 서연이 혼자 지내며 외로울 거라 짐작만 했다. 복귀하는 날 나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 나올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는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울렸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택시 타고 올 수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아픈 줄 알고 곧장 전화를 걸었다.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심각한 거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냥 배가 좀 아파. 걱정하지 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였지만 묘하게 낯설었다. 나는 단순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라서 그런 거라 스스로를 달랬다. 택시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는 길, 가슴은 오히려 더 뛰었다. 양손에 들린 선물 봉투엔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물건들이 빼곡했다. 서연이 좋아할 만한 것들, 못다 준 마음을 담아 챙겨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안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거실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변해 있었고 테이블 위엔 처음 보는 수입 와인 병이 놓여 있었다. 소파에는 낯선 색감의 쿠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본 적 없는 장식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 내 말에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 조금 손봤어. 그러나 더 낯선 건 집이 아니라 서연 자신이었다. 2년 만에 남편을 맞이하는 얼굴치곤 지나치게 건조했다. 내가 두 팔을 벌리자 그녀는 몸을 살짝 비켜섰다. 말투도 딱딱했고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피곤하지. 씻고 쉬어. 그녀는 서둘러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삼켰다. 나는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샤워기는 새 것으로 교체돼 있었고 수압도 달랐다. 세면대 위엔 내가 알던 제품이 아닌 고급 세정제가 줄지어 있었고 남성 전용 스킨케어까지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하나를 들어 올려 향을 맡았다. 내가 쓰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의 냄새였다. 이거 새로 산 거야?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응, 당신 오기 전에 준비해 둔 거야.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고 내 안의 불안은 깊어졌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혔다. 침대는 다른 가구처럼 완전히 교체돼 있었고 베개는 4개나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베개 하나를 들어 올렸다. 순간 코끝에 스친 건 익숙하지 않은 향, 남성용 헤어 제품의 잔향이었다. 내가 쓰던 브랜드와는 전혀 달랐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서연은 내 쪽을 보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누웠다.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공기 속에 흐르는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잠들지 못한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 모양도 낯설게 달라져 있었다. 서랍 속을 스치듯 본 순간 낯선 속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하고 도발적인 디자인, 내가 알던 단정한 서연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안을 더 꼼꼼히 살펴보았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바뀌기 어려운 것들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음료들이 가득했다. 특히 수입, 와인과 위스키 병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서연은 원래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내가 묻자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필요해서 사둔 거야. 그러나 병 뒷면의 라벨에는 대부분 최근 날짜가 찍혀 있었다. 가끔 친구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종류의 술을 쌓아둘 이유가 있을까? 서연이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 옷들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 있었고 그 자리를 고급스러운 원피스들이 채우고 있었다.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 내가 알던 그녀의 차분한 취향과는 완전히 달랐다. 옷 사이사이에는 처음 보는 브랜드의 속옷들이 섞여 있었다. 질감과 색감 모두 낯설었다. 마지막으로 욕실 세면대 서랍을 열었을 때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남성용 전기 면도기와 고급 스킨케어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내가 쓰던 제품이 아니었고 사용한 흔적은 명백했다. 면도날 사이에는 털이 끼어 있었고 로션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저녁에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태연한 척 물었다. 욕실에 있던 면도기랑 로션은 뭐야? 그녀는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당신 오기 전에 준비해 둔 거야. 집에 있던 건 다 버렸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계산했다. 출국 전에 내가 쓰던 면도기를 집에 두고 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굳이 버릴 이유는 없었다. 그날 밤 우편함을 열었을 때 더 확실한 단서를 손에 넣었다. 휴대폰 요금 청구서였다. 금액은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내 명의로 된 번호에서 특정 번호와 수십 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줄지어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긴 통화, 그 숫자들이 내 눈을 찌르듯 다가왔다. 나는 청구서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려오는 걸 느꼈다. 집에 들어와 서연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 서연아, 이 번호 누구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보험 설계사야. 요즘 내가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연결해 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험 상담하는데 한 달에 수십 시간을 통화한다고? 요즘 보험이 복잡해서 설명할 게 많아. 그녀는 담담히 둘러댔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집안 곳곳에 낯선 풍경이 파편처럼 스쳐갔다. 새 가구, 고급스러운 속옷, 욕실의 남성용품, 그리고 이 청구서까지. 모든 조각이 맞물려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내 옆에서 서연은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 날부터 나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휴대폰이 울리면 곧장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통화했다. 외출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눈에 띄게 화려해졌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주일쯤 지나 서연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집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그때 창밖으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키가 큰 중년 남성이 곁에 있었다. 서연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다. 친구 사이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친밀한 동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에 바짝 다가섰다. 두 사람은 길을 건너 맞은편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우연히도 내 자리에서는 내부가 훤히 보였다. 그곳에서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게조차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웃음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남자의 손을 꼭 붙잡는 순간 내 속은 텅 비어버린 듯 무너져 내렸다. 커피잔을 쥔 손이 덜덜 떨려 바닥에 쏟을 뻔했다. 해외에서 보낸 지난 2년 동안 나는 그리움 하나로 버텼는데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 아무런 생각조차 이어지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식당에서 나왔다. 그들은 미리 세워둔 검은색 수입차로 향했고 남자는 운전석에 서연은 조수석에 올라탔다. 나는 황급히 따라 나섰으나 차는 이미 교차로를 빠져나가며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남은 건 번호판에 새겨진 숫자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번호를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노트북을 켰다. 차량 조회 시스템에 번호를 입력하는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모델명과 가격대. 내 월급으로는 감히 손대지 못할 만큼 값비싼 수입차였다. 그 차를 모는 자라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인물일 게 분명했다. 늦은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었어.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서연이 외출할 때마다 멀찍이 뒤를 밟았고 휴대폰 청구서에 찍혀있던 한성규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고리에 도달했다. 법적 경로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그 고급 수입차의 소유주는 바로 한성규.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나는 다시 인터넷 포털에서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곧 기사와 사진이 쏟아졌다. 정형외과 원장, 병원 홈페이지를 열자 원장 소개 페이지에 가족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단정한 인상의 아내, 아직 어려 보이는 딸,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남자. 바로 그 남자가 내 아내가 붙잡고 있던 상대였다. 의사라는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가장.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내 가정을 무너뜨린 얼굴이 도사리고 있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가정을 지킨다고 말하는 자가 남의 집을 짓밟고 있구나. 병원 후기를 확인하자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았다. 그럴수록 역겨움은 치밀어 올랐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마치 내 몰락을 조롱하는 듯했다. 병원 위치는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내가 매일 지나던 길목 근처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더 관찰한 끝에 일정이 보였다. 서연은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외출했다.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간다며 둘러댔지만 쇼핑백 하나 들고 오는 날은 없었다. 누굴 만났다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도 늘 빠져 있었다. 그 주 목요일, 서연은 또 친구를 만난다며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1시간 뒤 몰래 뒤를 따랐다. 지하철 몇 칸 뒤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이 내린 곳은 한성규의 병원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역이었다. 역 앞에서 본 광경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멈춰섰고 차는 순식간에 교차로를 돌아 사라졌다. 더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결론은 이미 명확했다. 서연과 한성규. 두 사람은 확실히 부정한 관계였다. 집에 돌아왔지만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당장 서연을 붙잡고 모든 걸 털어놓으라 다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둘러대며 단순한 오해로 몰아갈 게 뻔했다. 나에겐 발뺌조차 불가능한 단단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나와 같은 피해자, 같은 상처를 입은 이를 찾아내는 것. 바로 한성규의 아내였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은 처지의 사람과 손을 잡는 편이 훨씬 강력할 수 있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본 가족 사진이 떠올랐다. 단정한 얼굴의 여인, 아직 앳된 딸, 그리고 환하게 웃는 한성규. 나는 그 얼굴을 잊지 않았다. 곧장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고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름은 이진경. SNS 계정은 소소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와 함께한 사진, 소박한 식사, 가족 여행의 풍경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이었다. 그런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나는 숨을 고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익명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원장님이 요즘 청담 근처 아파트 단지에 자주 드나드시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누구세요? 왜 이런 걸 묻는 거죠? 당연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천천히 다시 타이핑했다. 저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는 겁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죄송하지만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에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미 그녀도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내가 직접 본 사실들을 정리해 전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차량에 함께 올라탄 장면을 봤는지, 어떤 식당에서 다정히 마주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 것처럼 보였는지, 단 하나, 서연이 내 아내라는 사실만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나 이어진 문장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사실 최근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다루더라고요. 화면 속 글자를 읽는 동안 내 손끝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돌아왔더니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물었다. 혹시 그 여자가 선생님 아내인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진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다. 저희도 벌써 18년을 함께 했습니다. 딸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레 꺼내놓으며 묘한 연대감을 쌓아갔다. 그녀는 남편의 최근 행동을 들려주었다. 운동을 시작했다며 헬스장에 다닌다고 하는데 운동복도 새로 사지 않았고 땀 냄새 하나 없이 집에 들어옵니다. 샤워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상황을 덧붙였다. 저희 아내도 같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서 이름 하나 제대로 말하지 않고 쇼핑을 했다면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훨씬 짙어졌고요. 이진경의 눈빛이 굳어졌다. 혹시 확실한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너무 애매합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끝까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위치 추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지만 진짜 증거는 휴대폰 안에 있을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진경에게서 긴 문자가 도착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 문장이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와 나눈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기, 보고 싶어 같은 애정 표현이 오갔고 구체적인 만남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내역도 확인했는데 한강뷰 서비스 레지던스를 정기적으로 예약해 두었더군요. 날짜는 서연 씨 외출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이진경이 캡처해 보낸 화면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너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거기에 날짜와 시간이 찍힌 메시지와 함께 예약 확인 문구까지 떠 있었다. 내 아내의 이름과 한성규의 번호가 나란히 박혀 있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 아내는 이미 선을 넘었고 상대는 유부남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다. 다음 약속일인 목요일 직접 현장을 잡기로. 이진경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대로 두 사람이 한강변 레지던스에서 만날 거라 전했다. 목요일 오후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1시간 뒤 약속 장소에서 이진경을 만났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속을 겁니다. 우리는 레지던스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3시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조용히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성주와 서연. 서연은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주저함 없는 연인이었다. 이진경의 눈가가 붉어지며 젖어들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나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장면을 내 눈과 가슴에 깊게 새겼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쳤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연은 남자의 팔에 몸을 기댔고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짧지만 분명한 입맞춤이 오갔다. 더는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됐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이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눈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눈앞에서 확인한 현실 앞에서 이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까요? 이진경이 물었다. 나는 낮게 대답했다.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림 없이 굳어졌다. 맞아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합의했다. 우선 각자 배우자에게 진실을 추궁하되 우리가 이미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만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적 대응,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까지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힘을 합쳐 끝장을 봅시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무심한 얼굴로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어.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사진, 메시지 캡처, 레지던스 예약 내역,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다.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그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승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왔다. 먼저 내가 서연을 상대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 그런데 우리 부부답게 함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나?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요즘은 좀 피곤해서 그래.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대화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끝나자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녀가 더듬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한성규 알지? 정형외과 원장. 내가 붙잡고 다니는 그 남자 말이야.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흘러나온 말은 자백이었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어떻게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 그게 전부야.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내 귀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언제부터야? 서연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작년 여름 당신이 해외에 나가고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계속 연락하다 보니 가까워졌어. 애써 둘러댔지만 이미 변명은 아무 힘도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 남자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지?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끄덕였다. 알고도 만났다는 얘기잖아. 그러자 그녀의 입술에서 기가 막힌 말이 흘러나왔다. 사랑하게 돼 버렸어. 어쩔 수 없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폭발하듯 끓어올랐다. 사랑? 그럼 나는 뭐였는데?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은 대체 뭐였냐고. 내 목소리는 거실을 뒤흔들며 터져나왔다. 서연은 고개를 돌린 채 중얼거렸다. 당신과는 이미 사랑이 식었어.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진경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저도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 상간남, 그의 아내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둘은 함께 증거를 모았다. 레지던스에서 나오는 사진, 메시지, 예약 내역까지 전부 확보해 두었어. 서연의 눈빛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은 덜덜 떨렸다. 마침내 사태의 무게를 깨달은 것이다. 나는 냉정하게 선언했다. 이제 법으로 가겠다.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다. 그리고 내 상간남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걸 거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울부짖었다.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다. 며칠 뒤 이진경에게서 소식이 왔다. 남편을 몰아붙이자 처음엔 발뺌했지만 결정적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고. 그녀는 곧장 이혼을 요구했고 딸의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의 법적 절차가 동시에 시작됐다. 나는 서연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한성규를 상대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경 역시 남편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다. 레지던스에서 나오는 사진, 서로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 통화 기록, 예약 내역.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성규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거짓 주장했지만 서연이 증언해서 단호히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나에겐 위자료, 지급 명령이,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판결까지 함께 내려졌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길고도 어두웠던 악몽의 막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서연으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냈다. 재산 분할에서도 집은 내 몫이 되었고 상간자 한성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의 추가 배상금까지 얻어냈다. 법이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깊숙이 응어리졌던 숨통이 트였다. 이진경도 마찬가지였다. 딸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냈다. 법정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더 이상 거짓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내 가슴에도 새겨졌다. 한성규의 추락은 빠르고도 처절했다. 법정에서 레지던스 출입 기록과 메시지 캡처가 공개되던 순간
그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한때 환자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며 존경을 받던 원장님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병원 대기실은 눈에 띄게 비어갔고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졌다.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곧바로 글이 올라왔다. 환자와 가족을 속인 의사, 어떻게 믿고 진료받겠나. 유부남이 환자 아내랑 불륜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조롱 섞인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이름 석자는 하루 만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의사라는 신분으로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조각나는 데는 단 몇 줄의 게시물과 몇 장의 사진이면 충분했다. 병원 내부도 무너졌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내밀었고 남아있는 이들조차 수군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들려오던 환자들의 원장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대신 싸늘한 침묵과 빈 의자가 그를 맞았다. 결국 의사회로부터 징계 통보가 내려왔고 그는 소명하러 불려 나가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의사라는 직업 윤리를 저버린 자에게 자격이 있겠습니까? 위원회의 한마디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미 소문은 번져 있었다. 그 의사, 이 근처 와도 환자들 안 갈걸. 평생 의사로 살아왔던 그에게 더 이상 진료실은 없었다. 서연의 몰락은 더 비참했다. 한성규가 법적 책임을 피하려 그녀를 버리자 서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가정도, 체면도, 그리고 그토록 붙잡았던 사랑마저도.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돌렸지만 면접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죄송하지만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다. 불륜녀라는 이름 석자가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던 이들이 어느 순간 연락을 끊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속내가 그대로 전해졌다. 결국 서연은 홀로 남았다. 더 이상 기대 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지금은 노량진 반지하 원룸에 살며 콜센터와 전단 알바를 전전한다고 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스민 공간에서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비싼 화장품도 모두 사라진 채 초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한때 거실 한가운데 앉아 수입 와인을 즐기던 여자의 끝은 밤늦게까지 이어폰을 꽂고 고객의 욕설을 받아내는 자리였다. 나는 가끔 법정에서 마주쳤던 서연의 얼굴을 떠올린다. 창백한 얼굴, 잿빛으로 꺼져가는 눈빛. 그 앞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한성규와 서연 두 사람은 잠시의 쾌락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도 뻔했다. 사회적 지위, 재산, 인간관계, 신뢰 어느 것 하나 남은 게 없었다. 반면 이진경은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고 나 역시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몰락은 내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잘못한 자들은 끝내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른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반면 이진경과 나는 서로를 지탱하며 버텼다. 같은 지옥을 함께 통과한 인연이라 종종 안부를 묻고 힘겨운 마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새 삶을 꾸렸고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나 또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갔다.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고 잊고 지냈던 취미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배신과 분노로 시작된 싸움은 마침내 정이라는 이름으로 끝을 맺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고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다. 나는 싸늘하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잘못한 자들은 끝내 합당한 값을 치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